제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안 한다, 할 수 없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침공하냐 안 한다. 지금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럼 시진핑 주석도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영구집권이고요. 지금 하나 앓는 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대만이죠. 미중 패권 전쟁 심박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한반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중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 조한범 박사와 함께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의 저희 졸고 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소 양극화 시대였고 언젠가부터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에 이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 기타 등등 다극화 시대로 넘어간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무극화 시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박사님이 이 용어를 좀 짚어주고 가셔야겠습니다. 극의 시대는 양극 체제. 이제 미소 양극 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 그때는 냉전, 전쟁의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극 체제 때는 미국과 소련 진영이 서로 진영의 논리로 각자 진영의 질서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끼리 나와 발을 나눠 가지면서 지들이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거죠. 양 진영의 우두머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조폭들이 있는 데는 잡범들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때가 평화의 시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전쟁은 원인이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베트남 전쟁,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친소 정권 전쟁. 이게 가장 거대한 전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럼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제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착시에 빠졌죠. 아니죠. 유고슬라비아 대전 끔찍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 체첸 1차, 2차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1차, 2차 전쟁, 우크라이나 내전 2014년. 여기서 계속 전쟁이었어요. 미국은 한쪽이 무너지니까 신났느냐? 처음에 신났죠. 그러니까 양극이 단극이 됐죠. 일극 체제. 그런데 미국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냉전 체제에서도 미국은 상력이 소련을 2배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냉전 진영을 형성할 때 미국의 GDP는 세계의 절반 가까이 육박합니다. 40에서 50%. 근데 지금 한 25%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미국과 협력했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걸프 전쟁. 그다음에 알카에다 미 본토를 침공합니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이쪽에서도 계속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양극이 체제가 해체되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흥미로운 건 질서를 지키던 러시아가 자기 형제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전쟁을 막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거 침공이거든요. 마두로. 그다음 이란을 침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막던 진영을 지키던 두 주체가 전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국화입니다. 그리고 무국화 시대의 더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이 분쟁에 책임을 안 집니다. 통제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혼돈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이 책과 삶 녹화하는 날 이란 미국 전쟁 종전 MOU가 공개가 됐어요. 이제 세계가 안 도와줘.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평화가 오느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으로 보면 어디선가 또 갈등이 터지겠죠. 이제 왜? 누구도 질서를 안 지키고 그동안 냉전 체제에서는 진영을 유지하던 세멘트가 이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어긋나면 이제 모두 내리누르는 힘이었거든요.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뭐가 남느냐? 각자의 국익만 남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마가가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념이라는 진영이 사라진 무국화 시대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트럼프예요. 미국 우선주의. 이 얘기는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전쟁한다는 얘기죠. 푸틴이 한 거고 지금 미국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 겁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냉전 체제를 유지했던 두 축의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눈치 안 보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미국 한번 볼까요? 누가 전쟁 호르무즈에 봉쇄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사고 쳤어요. 호르무즈에 봉쇄됐어요. 전 세계 피해받았죠. 저는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부제예요. 차량 이부제. 물론 석유 아끼면 좋죠. 우리 일상까지 침범할 줄은 몰랐죠. 쓰레기 봉투도 못 사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쟁 끝내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 피해 보상을 누가 해줘요? 우리가. 미국 안 해줘요. 3천억 달러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만들겠답니다. 미국 정부는 돈 안 내겠대요.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 등이 돈을 내라 이렇게 됐어요. 사고를 자기들이 치고 돈은 동맹국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삥 뜯는 거죠. 니들이 해결해. 아주 무책임한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가 있으면 과거의 신뢰 동맹 아무 필요 없는 거죠.
후한무치하게 먹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그럼 한 나라가 있죠.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국의 이해관계는 지금 뭐죠? 입만 열면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인다 하면 안 됩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전 세계 반도체의 핵심 TSMC가 있고 이걸 건드리면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은 저리 가라의 교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팔 하나 끊어집니다. 대만을 건드리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요. 그러면 합리적이라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합리적이라면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이라면 미국도 이란을 공격하면 안 되죠. 그 합리적이라면 시진핑도 전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닌 거죠. 불행한 건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이 불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타오르고 있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 승박 위에 양국 모두 외교적 측면에선 대한국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직은 미국을 넘볼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GDP 45, 60% 지금은 줄었잖아요. 25%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최신 항모 포드급이 보통 6개월 작전을 해야 되는데 거의 1년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바닥에서 자고 화장실 오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 돌아와서 1년 동안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해군력이 중국은 아직은 질적으로는 못 따라가지만 신생 해군력을 찍어내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가 우리 보고 조선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직도 절대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격차가. 문제는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을 11척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커버하잖아요. 중국은 아니거든요. 이 동북아,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이 있는 우리 서해 이쪽만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력을 모을 수 있는데 미국은 분산돼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고 그 결정점이 대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죠. 바로 대한민국을 보면 이 미중 전략경제 구도에 지금 소용돌이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가 끝나면서 유엔군이 떠나면 우린 북한한테 먹히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이 유엔군 체제가 끝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 공간의 범위에서 우리를 좀 지켜다오. 그 다음에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공산권, 소련과 중국을 막는 전초전이니까 그래 라고 약속을 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써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의 주적은 북한이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암묵적으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깨진 게 언제냐?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거든요. 한반도를 벗어났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냉전 때 월남전은 그때는 냉전 체제니까 다른 성격인 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북한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하고 미군이 주로 어디 있었죠? 동두천, 의정 뭐 이런 쪽, 임계철산, 북한을 막는 데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 없습니다. 다 내려와서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대구 군산 후방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군이 지켜주던 지역은 모두 대한민국 군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느냐?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재래식 5위, 북한은 35위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NDS,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북한을 막는 우선적인 군사적인 임무. 원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Primary Responsibility Deterring North Korea.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한국이다. 정확하게. 그러면 과거에는 금기가 뭐냐?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난다. 이런 말은 금기였어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한미군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갔을 때 그 시기에 하와이에서 미군이 심포지엄을 했거든요. 미 8군 사령관이 이거 브런슨도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한반도는 중국을 위협하는 단검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 이전에도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한 전력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뭐라고 하느냐? 한국 핵심 잠수함 확보, 그 중국 러시아 핵심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은 북한을 막는 거 충분하다. 그럼 주한미군은 뭐냐? 그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영내 안정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지키는 군대다. 북한을 막는 게 아니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이란 전쟁 때 지난해 6월, 그다음에
2번 때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 성주에 있는 사드에 있는 탄약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점을 두지만 북한을 막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국, 특히 중국 혹은 미국의 세계 글로벌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북한 견제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고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게 아니고 한국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역 전략권이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체인. 이건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고베, 도쿄에서 남쪽 오키나와 포함해서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해, 남중국, 동중국해까지 이걸 일도련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일본에서 필리핀을 잇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대만과 한국이 들어가 있죠. 중국은 이 일도련선 안쪽으로 미국의 해양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선에서 밖에서 미국을 격퇴하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이 해양력을 위해서 급속하게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일면에 떠있던 브런슨 사령관 글에서 제가 가져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도련선을 미국이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주한미군은 이미 도련선 안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도둑을 잡으려고 담을 쌌는데 도둑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그 표현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결국 주한미군 자 우리 같이 피 흘려서 북한이랑 싸우자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국과 싸웠던 6.25 이 한반도 이 개념은 끝난 거고요. 미국은 북한은 생각도 안 합니다. 니네들 알아서 지켜. 우리는 중국을 견제할 거야. 시진핑의 야욕은 시진핑의 꿈은 대만 통일이거든.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만 침공설은 다 미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시 주석이 딱 두 마디 말이 있어요. 위험한 말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어디라고 말 안 했어요.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대만. 그 다음에 3연임을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대만 통일을 할 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대만 통일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래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안 한다. 할 수 없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수렁에 빠져들었잖아요. 심지어 오래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침공하느냐 안 한다. 지금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이란이 이긴 거거든요. 코프 터졌잖아요, 미국이. 그럼 시진핑 주석도 제가 김 아나운서님 물어보시면 자, 대만 침공합니까? 저는 안 한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이 많이 틀리냐?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만일에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합리적이라면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미쳤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죠. 안 돼.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지금 김 아나운서님이 저랑 이렇게 다정하게 있지만 제가 만약에 미쳤다면서 갑자기 아무나 팬다. 그럼 얘기는 다 달라지는 거죠.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은 하는데 각 나라의 리더들이 합리적이지 않죠. 시진핑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중국의 황제들은 집권을 하면 뭐 백성들을 좀 편하게 우리 태평성대 국태민안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항상 통일입니다. 자 볼까요? 그 수나라가 위대한 나라거든요. 수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하죠? 고구려 공격하다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지금 아마 중국 역대 황제 중에 서열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당태종이거든요. 어디 공격하다 눈에 화살 맞고 갑니까? 고구려예요. 고려 거란 전쟁. 거란이 왜 망하느냐? 바로 고려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해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김하나운서님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아세요? 네, 알죠. 그 캐세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란이란 뜻이에요. 거란이 중세 때는 중국을 거란이라고 그랬어요. 기탄. 지금 러시아는 지금도 거란에서 기타이가 중국. 그 위대한 나라가 거란이거든요. 그 거란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해서 청나라, 결국 조선 침공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들은 집권을 하면 모든 자신의 마침표는 통일입니다. 그럼 시진핑은 지금은 시진핑 아니잖아요. 시황제잖아요. 2연임에 3연임, 4연임. 시진핑은 4연임에서 안 끝납니다. 장담을 하는데 영구 집권이고요. 그렇다면 시진핑은 G2라는 거대한 중국의 볼륨을 완성했는데 지금 앓는 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대만이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군사 강국이 된 걸까요? 경제력입니다. 미국의 전략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미국은 대서양의 시대가 근대예요. 아시아가 중국이 지배할 때는 육상의 시대였어요. 몽골 기병이. 그런데 이 대서양 시대가 열린 게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이 해양 패권을 둘러싼 대서양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 대서양 시대의 핵심 빅4는 누구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입니다. 이 나라들이 산업혁명의 거대한 근대화 물결 속에서 이제 패권이 중국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대서양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뭐 종교 박해 혹은 삶의 길을 찾아서 메이플라워가 상징하는 호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죠.
이때 유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아니고 종교적 박해나 아니면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는 신경을 안 쓰죠. 아메리카는 그냥 유럽의 식민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나눠갔죠. 이 땅들을. 그러니까 미국은 존재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1917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존재 의미가 유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800년대 초에 미국 5대 대통령 벌로 대통령이 유럽은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끼리 살겠다. 그리고 우리도 유럽에 간섭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처절한 거죠. 자기들이 유럽에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이게 멀로 독트린은 바로 고립주의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유럽은 우리 손대지 마라. 우리끼리 살 거야. 그런데 미국은 참 땅 잘 잡은 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넓은 땅, 풍요롭고 기름지고 석유부터 모든 자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처럼 못 쓸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쓸만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속히 발전하자. 서부 개척의 시대. 그래도 유럽은 중심은 유럽이죠. 미국이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항상 유럽에 대한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돈 벌면 파리 가야 되는 거고 런던에 양복 맞추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서부 시대가 그런 겁니다. 황무지에서 그냥 토굴 같은 데 살고 사실 지금 미국이 아니죠. 그런데 워낙 배경이 좋으니까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죠. 아마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간이 붙죠. 우리 힘이 세지네. 1904년에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간이 좀 부어요.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좀 힘이 세졌잖아. 아직도 유럽은 넘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 그린란드까지가 웨스턴 헤미스피어거든요. 근데 1904년에 그린란드 뭐 사람들이 못 살 때죠.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을 고립주의를 좀 더 확장합니다. 어디로? 남북 아메리카 전체로. 요게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남북 아메리카는 내 거다. 그게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쿠바 압박하는 그쪽입니다. 여기까지도 고립주의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미국을 국제주의로 끌어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전쟁 다 미국은 처음에 개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독일의 무제한 잠수전으로 미국의 여객선이 침몰하고, 그러니까 운명이죠. 개입될 수밖에 없죠. 1차 세계대전에 개입됐습니다.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과 유럽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숙명은 이제 국제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숨어서 우리만 먹고 살까요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이 전쟁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태평양도 전쟁으로 엉망이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일본 원폭 도발받았어. 독일 초토화, 영국도 기진맥진, 프랑스도 엉망. 유럽이 거의 전쟁에 폐허가 됐을 때 미 본토는 폭탄 한 발 안 떨어졌습니다. 멀쩡하게. 거꾸로 뭐죠?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군수 공장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무기 체계가 급속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무기의 표준이 미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일주일에 하나씩 구축함 선박을 찍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땐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의 무기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엉망이 될 때 미국은 전시경제, 전 세계 전쟁을 지탱할 만한 천문학적인 무기를 찍어내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기체계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의 중심이 돼버리고 모든 게 미국의 표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는 바로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지금도 1,000조 원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B-52 전략폭격기가 추락을 해서 8명이 순직을 했는데 그 비행기가 6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그렇게 할아버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야? 그 B-52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타는 비행기라 유명한 비행기거든요. 이게 두 개를 의미합니다. 60년대 만들어진 무기를 아직까지 쓸 정도로 플랫폼이 좋다는 것. 두 번째는 60년대 무기를 아직까지 써야 될 정도로 미국이 이제 지는 해구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자, 한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랬어요. 국방비를 1,000조 그 정도 쓸 거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지금은 1,200조, 300조, 1,400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넘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세계 1위거든요. 2위가 중국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합치죠. 그래도 미국의 국방비를 못 넘어요.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논란은 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국가는 여기저기 숨겨놨다. 미국도 숨겨놔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력은 지금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중국이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예를 들면 핵탄두가 미국이 한 4,500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중국은 한 600개 수준이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방력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중국이 따라는 가고 있어요. 따라는 가지만 아직 멀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특히 질적으로 아직 멀었다. 자, 어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영을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영국도 있는데 프랑스도 있는데 프랑스가 있는 게 샤를르 드골이 45,000톤급이고요.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이 한 6만 톤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80년대에 만들어진 걸 고철을 가져다가 개조한 게 랴오닝, 발야그함을 80년대에 만들었던 걸 가져다가 개조한 게 랴오닝이고요.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게 산둥이거든요. 얘네들이 한 6만 톤 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푸제남이라고 8만 톤급 평갑판 항공모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은 11척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10만 톤급이에요. 10만 톤급만 11척이 있습니다. 미국은 와스프급과 아메리카급이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 상륙 병력을 실어한다. 이것도 평가판이에요. 항공모함처럼. 얘네가 4만 5천 톤이거든요. 얘네가 7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톤급이 11척, 4만 5천 톤급, 4만 톤급이 7척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중국이 최근에 만든 푸제남은 8만 톤이지만 이제 시험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중 패권 시기에 이런 민감함 속에서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또 미국 관세 정책에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결과를 낸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들이 결코 적신호는 아니라 청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심엔 K방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까지 영향을 주는 전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연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일이 벌어져도 이번에 국민들께서 아마 전쟁이 먼 수천 킬로미터,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전쟁이 우리 집 쓰레기 봉투에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전 세계 퍼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책과 삶을 우리가 찍잖아요. 그럼 저도 조한범 TV 운영을 하면 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첫째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좀 삶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안보가 안 좋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좀 허리 졸라매면 되는데 안보가 위험하면 경제는 없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제 경제안보, 군사안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국뽕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혼란한 시대에는 국뽕주사를 좀 맞아야 좀 약간 혼미해져야 삽니다. 이게 농담인데 뭐냐면 우리가 세계 국방력 5위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진짜 5위 맞냐고. 북한은 핵이 있는데. 그러나 맞습니다. 자, 이란 전쟁에도 미국은 핵을 못 쓰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세계 2위 국방력 저렇게 코피 터지면서도 핵을 못 쓰죠. 오로지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서 딱 2번이 끝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쓸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에는 핵은 제한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정말로 우리 맨날 입만 열면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맨날 의도맞고만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한국은 1953년 정말 미국 바지가랑에 붙잡고 처절하게 붙잡고 한미동맹 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53년부터 우리는 에브리데이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생태계 속에 살아온 거예요. 어느덧.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다 서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북한의 야포 사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더라도 총알은 사야 되는 요 수요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방국들의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거죠. 월남전 파병 대가로 그때 우리가 최신의 팬텀기를 받았거든요. 그때 동북아 최강이었어요. 요 요소도 있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경제력이 따라준 거죠. 경제력이 따라주니까 한국은 모든 무기를 국산화했고, 그러니까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3,600톤 장형실함, 8,200톤급 정도대왕함 이지스함, K9 자주포, K2 탱크, 그 다음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천무까지 모든 무기를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탈냉전으로 유럽이 방산 체제를 줄이고 샴페인 치즈 먹을 때 우리는 허리도 졸리면서 방산을 살렸고, 그 생태계가 살아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를 생각하면 중요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절벽에 사는 사람은요, 네. 절벽에 안 떨어집니다. 항상 조심하니까. 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친절한 설명으로 국제 정세가 한눈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회학자 조한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과 삶이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